네,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 압박에 자국의 인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중에 귀순 의사를 밝혀온 선원들까지도 함께 송환하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건데요. 한편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얼마 전이죠. 어린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또 넘어온 일이 있었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11일에 토요일 오전에 무장한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또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지난 11일이었는데요. 북한군 병사 10여 명이 일단 그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MDL을 넘어서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경고 방송을 하고 북한군 병사들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북한군 병사 10여 명은 모두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모두 퇴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쪽에서 일단 대응 사격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응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총격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사태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올 들어서 처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응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교전은 벌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는 거죠? 일단 북한군이 최근 들어서 이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지역 인근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까지 조를 이뤄서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군사분계선에 보면 MDL, 군사표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푯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군사분계선이 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푯말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풀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이 군사 표식물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북한군 병사 한 10여 명 정도가 동원이 된 것 아니겠는가. 특히나 우리 쪽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하기 전에 이 표식물 근처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북한군이 천책을 넘어서 우리 쪽에 지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야간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박의 선원들 5명 중에서 3명이 귀순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된 게 5명 모두 송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다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북쪽에서 우리 쪽으로 울릉도 근해에서 선박 한 척이 표류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4일이었습니다. 지난 4일에 울릉도 근해에서 이렇게 표류하던 선박에서 우리 해경이 가서 구조를 했습니다. 네. 이 선박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총 5명이었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우리 쪽에 귀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를 했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는 총재 명의의 대북 전화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을 했는데 일단 5명을 구조를 했고 이 중에 3명은 남쪽에 낫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2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니 이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쪽으로 송환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5명 모두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우리 쪽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서 내일
5명 전원을 송환해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관원들이 판문점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5명 모두를 받기 위해서, 송환받기 위해서 내일 판문점으로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우리 쪽에 재차 피력해 왔습니다. 네, 가족들까지 대동을 하고 내일 판문점으로 오겠다. 왜 이렇게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 쪽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5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3명, 5명 중에 3명이 남쪽에 남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네. 결국은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서 남쪽에 정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훼손이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5명 모두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11년 2월에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를 하다 우리 측에 의해서 구조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3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 이 31명 중에 4명이 남쪽에 남기를 희망하고 27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나머지 4명까지도 모두 송환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남쪽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27명만 받았었던 전례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5명 모두를 송환해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국제법상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나머지 3명을 계속 우리 쪽에 정착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게 된다면 북한은 2명만 송환하겠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2명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내일 일단 판문점에서 만나서 어떤 또 모습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이렇게 끝까지 전원 송환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쪽에서는 일단 북쪽에서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남쪽에 남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남쪽에 남기를 희망한 만큼 본인들의 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 이 3명과 2명에 대해서 각각 분리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타당할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가족 면회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인적 사항까지 통보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1년 2월에 표류됐다가 우리 쪽에 의해서 구조돼서 네. 송환이 된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그 4명이 남쪽에 남겠다라고 희망 의사를 표시했을 때 북쪽에서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선전전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남겠다라고 희망한 사람들의 자식들 또는 부인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쪽에 남쪽에 남기를 희망한 사람들에게 서한을 보내오기도 했고요.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출연을 시켜서 제발 북쪽으로 돌아와라. 북쪽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전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아직까지는 지금 남쪽에 남기로 한 3명이 누군지, 북한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2명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전원의 어떤 그 신상 명세를 받아서 그들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뭔가 선전전을 벌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뭐 가족들 면회나 인적사항 통보 같은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굉장히 좀 경색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귀순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그 경색 국면이 점점 더 짙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도
있기도 합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쪽이 우리 쪽에 대해서 뭔가 귀순 공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 전반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의 사례에서 보듯이 2011년에 그 문제가 남북 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가 열리기도 했었고 남북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3년 6개월 만인데 6번째 인민무력부장으로 박영식이 임명됐다. 이 공식적으로 북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영철 숙청, 그동안 말로만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의 라오스 군사대표단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 군사대표단과 북한 인민무력부 대표단 간의 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이 회담에 북한에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참석을 했다라고 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박영식이 인민무력부장일 것이다라는 관측, 추측만이 있었는데 북한 매체가 인민무력부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인민무력부장을 맡아왔던 현영철은 인민무력부장 자리에서 해임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결국 인민무력부장 자리에서 해임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그 숙청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국정원의 국가정보원에서 밝혔던 것처럼 현영철의 숙청은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은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보기관에서 일단 북한의 현영철이 숙청이 됐고 공개 처형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처형 여부가 과연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한 TV나 이런데 현영철의 모습이 여전히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이것까지 확증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영철이 처형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숙청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현영철의 후임이죠.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새로 이제 올랐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이제 박영식인데 이 인물이 총정치국 조직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북한은 사실은 정치 과잉의 사회입니다. 이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군 전반에도 많이 만연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1인자는 총정치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사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양 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총정치국장이 서열 1인자인데요. 지금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군의 1인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민무력부장을 맡게 됐지만 과거에는 총정치국에서 조직부국장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박영식이 그냥 일반적인 야전군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군인, 그러니까 북한군에 대해서 뭔가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어떤 지금 현재 전투력이라든가 야전군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김일성 사망 21주기였는데 이때 김정은
김정은이 군부를 대동한 채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또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봤더니 일부분은 좀 교체가 되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사라지고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바로 다음에 네. 호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무력부장이라는 걸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노광철이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호명된 것을 보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남진이라는 이름도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아마도 박영식이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아왔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조남진이 아마도 이 자리를 채우게 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군부에서도 뭐 교체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또 이제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 1년 7개월 만인가요? 다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의 실장 전일춘이라는 인물인데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또 왜 이 시점에서 다시 등장한 것일까요? 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대경 김 가공 공장, 그러니까 김을 만드는 공장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현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전일춘 당 제1부부장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인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금고락,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통치 실세들의 비자금 금고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 전일춘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은 최근 들어서 대외 외화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히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김가공 공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 노동당의 비자금을 활용을 해서 지어진 공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오늘 뭐 NLL과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이야기들 또 최근에 김정은이 군부를 재정비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를 좀 정비하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대남 도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준비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당장 봐서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사분계선을 북한군 병사 10여 명이 넘어왔지만 우리 쪽에서 경고 사격을 하자마자 대응 사격 없이 퇴각을 했다라는 점으로 밀어보면 일단 우발적인 어떤 행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동해상에서 구조가 된 북한 선원 5명 중 3명이 남고 2명을 돌려보내겠다. 북한은 5명 모두를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군사적 도발로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이제 7월인데 이제 8월 들어서게 되면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발적 도발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쪽에서의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훈련 그런 남북한이 강대 간의 국면을 이어가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북한의 동향들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의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